항상 엄마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영국 유학파예요 이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도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어머님, 우리 친구가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유학파시라면서요 하니까 제가요? 제가 유학파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유학파는 아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영어를 성공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제가 분당에 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엄청난 선행을 하는 곳인데 그 학원을 다녔는데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셨다고요? 어릴 때 네. 그냥 그때 영어를 중학교 때 확 놓아버렸던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영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면 지금 에스텔 잉글리시 이 유튜브랑 이제 제 교육 사업 성인 대상으로 하는 영어 회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초등어학원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었고요. 네. 영어 입시 자체는 그래도 성공적이었지만 성인이 돼서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잘하게 되면서 그 노하우로 제 컨텐츠가 생기고 사업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혹시 다르게 뭐 회화 쪽은 못 잡고 입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할지까지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유아기, 초등, 중고등, 성인까지. 그래서 오늘 굉장히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엄마표 영어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볼 때 궁금했던 게 뭐 아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아웃풋이 나왔다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후기에도 뭐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영어로 말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험이. 근데 그거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말도 똑같이 아이가 들으면 말하듯이 영어도 들으면 따라서 말하는 것이 물론 뭐 신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어떤 특별한 시그널일까? 그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반드시 아웃풋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아이한테 엄마표 영어를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했는데요. 네. 아웃풋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했거든요. 인풋은 그냥 부모님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거를 아이가 계속 노출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고, 아웃풋은 아이들마다 습득 성향이 좀 달라요. 가장 아웃풋이 잘 나오는 유형이 청각으로 습득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냥 CD 들려주고 영어 영상 보여주고 하면서 그냥 그거를 습득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시각 유형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좀 더 학교 영어, 입시에 좀 더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체 운동 능력, 본인이 이제 몸으로 직접 해보면서 교구 활동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아이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약간 신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하나가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섞여서 이제 가는 편이고, 근데 우리가 조금 미디어 같은 데서 SNS 같은 데서 많이 볼 법한 아이들은 좀 극단적으로 얘는 나 굳이 영어로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영상 한 편 보더니 줄줄 외워서 말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그럼 우리 애도 그냥 영상을 한 편 보여줘야 되나? 근데 얘는 왜 거부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조금 다른,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습득 유형이고. 그 습득 유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맞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청각형이 확실하거든요. 완전히 극단적인. 가장 유리한 유형.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노출하고 시기가 됐을 때 체계적으로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지금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로드맵을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표에 대한 육아 정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비슷하게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유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눴고 각 가정마다 다 유형이 다른데 이 유형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A 유형은 부모님이 아예 영어만 하시는 원어민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국제 부부의 자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들은 와, 저 집 너무 좋겠다. 영어는 걱정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원어민이라고 무조건 아이 영어 교육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원어민이 직접 노출해준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아이의 정체성 문제 같은 것들도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유형은 부모님이 한국어, 영어 둘 다 잘하는 경우예요. 그 비유형 같은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 노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모국어와 영어의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돼요. 비유형 부모님들 중에 일부는 영어에 너무 이제 욕심을 낸 나머지 또 영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오히려 한국어 저하 문제가 생겨서 고민에 빠지시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책임지는 경우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C 유형이 한국에서 가장 많아요. 네. 부모님이 영어를 해줄 수는 있어요. 막 잘하시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생활영어 외워서 해주고 뭐 영어책 읽어주고 영어 영상도 보여주고 좀 신경 써주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 가장 많고요. A, B 엄마보다는 직접 노출해줄 수는 없지만 영어 책이라던가 영어 영상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이 유형과 B 유형을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는 영어를 잘해서 뭐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편이에요. D 유형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영어를 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저는 영어를 못한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는 영어를 못해서요가 아니라 엄마는 영어는 안 해, 한국어만 해.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영어에 대한 마인드, 영어에 대한 정서는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초등어학원 국제학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뵀었는데 부모님이 영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아이도 영어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예전에 제가 초등어학원에서 거의 한 달에 60명의 부모님께 전화를 돌리고 그랬어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모님은 매월 전화를 할 때마다 선생님 저는 영어라면 지긋지긋해요. 치를 털어요. 전 영어가 너무 싫고 울렁증이 너무 심하고요. 우리 아이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절 만나면 항상 선생님 저는 영어라면 지긋지긋해요. 치를 털어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이제 가장 탑 클래스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그 반에서 영어 공부도 시험도 제일 잘 받고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항상 엄마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영국 유학파예요. 이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도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어머님 우리 친구가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유학파시라면서요? 하니까 제가요? 제가 유학파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유학파는 아니고요. 그냥 어학연수감 여행으로 영국에 그냥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가 너무 좋았어서 아이한테 엄마는 그 영국에 있을 때 정말 좋았고 영어를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잘하시진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진짜 재밌었고 영어는 공부하면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좋은 추억이야 이 얘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 엄마는 엄청난 유학파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영어에 대한 정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울렁증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아이한테 너무 자꾸 말하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엄마가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 거를 아이가 같이 상상하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나도 해보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영어는 되게 좋고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눈빛이 달랐었어요. 더 재미있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야겠어요.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한지 알 수 있고 또 어떤 유형마다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유형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맞아요.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유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유형인 거예요. 네, 다른 유형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저희가 낯선 사람들이랑 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학교에서도 만나고 했을 때 대화를 잘 안 하니까 이게 실력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런 뭐 공부나 학습식으로 시키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확한 이 아이의 어떤 수준을 잘 알 수가 없고 영어 학원을 지금 4학년인데 지금 한 달 됐어요. 다니기 시작한 지. 근데 여기는 본인이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간단한 문법이고 분명히 학교에서 이제 배웠을 텐데 엄마 나 이런 걸 알게 됐어. 이런 걸 배우게 됐어.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반응이니까 두고 있거든요. 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좀 조급한 부분들이 있죠. 한 아이가 해외에서 어릴 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만 12세 이전 기준이고요. 몇 년을 살아야지 원어민처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 말하면 5, 6년입니다. 아이가 12세 이전에 해외에서 5, 6년 살면은 이제
모국어만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중에는 뭐 블랙핑크의 제니 씨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5년 살다가 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원어민만큼의 인풋이 다 쌓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도 시작을 하면은 만 12세 이전에 5, 6년 해줘야지 충분한 노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그러려면은 유아기 때 되게 어릴 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5, 6년이 하루에 양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2시간. 2시간 기준으로. 네, 2시간. 근데 이 2시간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읽어주고 학년기 들어가서는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일까요? 네, 일단은 엄마표 영어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학습식으로 그냥 쭉 가는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신 케이스예요. 그 2시간의 개념은 정말 그야말로 말하기, 듣기에 관련된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게 여기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이라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저자가 현재 언어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다른 국적의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멀티링구얼로 키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계 아이들, 그러니까 미국을 사니까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는 비율을 이제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본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더 바이링구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능력이 좀 더 기대치가 높기는 한데요. 어떤 가정은 80대 20으로도 해보고, 어떤 가정은 90대 10으로도 해보고, 60대 40도 해보고, 근데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거의 그 노출에 대한 효과가 미비했어요. 20%라는 비율은 부모님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뭐 얼굴 맞댈 만한 그 정도의 시간. 네네. 깨어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저희 아이도 10시간 정도 자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꾸준히 영어 노출이 돼야만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게 언어 습득을 위한 최소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2시간 정도 그 영어 노출 채운 이후에 이제 점점 문자 학습과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학습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말하기 듣기와 관련된 노출이라면, 그 이후에는 문자를 배우고 나서 정말 많은 영어 책을, 이제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책을 소화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학습 부분이 또 시작이 되면서 입시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잠순의 영어 학습법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책을 소화해내면서 영어 학습에 대한 인풋을 이제 얻는 그런 곳에서는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영어 수업을 듣는 것도 포함이에요. 근데 그 영어 수업을 아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가정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본 아이들이 훨씬 더 영어 수업 갔을 때 유리하기는 하죠. 토마시스 박사님이 주장한 언어 주파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린 시절에 들어보지 않은 그 언어의 주파수는 성인이 돼서 그 민감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 내신 것도 보고 하면은 하루에 한두 문장으로 맞아요.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주는 교육 방식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하루 한두 문장으로 아이의 언어 습득 장치만 자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C 유형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생각한 거이기도 한데요. 이 언어 습득 장치라는 거를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신경 조직에 언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습득 장치가 있고,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론을 발전시킨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롬 브루너라는 심리학자 분이 그 언어 습득 장치는 그냥 단순히 뭐 텔레비전을 들려준다고 뭐 오디오북을 틀어준다고 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목욕을 함께 같이 하면서 뭐 같이 놀이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때 오가는 그런 언어들로 이게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성으로 들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영어를 유창하게 이제 하지 않는 부모님이 육성으로 계속 그거를 들려주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하루 한 문장을 해주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외워서도 해줄 수 있고, 그냥 아예 이렇게 인력으로 내서 하루 한 문장, 이 문장 들려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 QR코드를 심어서 1분 정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다라고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릴스에 이렇게 하나씩 소개한 것도 맞아요. 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LG U+,
그 아이들 나라 아시죠? 네. 그 부모 나라 어플이 또 짝꿍으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연재가 되고 있어요. 아이랑 대화할 때 교감도 되고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2시간 동안 쭉 놀아주면 좋긴 한데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노출을 부모님의 육성으로 들려주는 거를 하고 나머지는 미디어에서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 둘을 나눠서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네, 부모님의 목소리로 네. 그 노력은 필요하네요. 맞아요. 저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엄마표 영어는 부모님이 영어를 할 수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더라고요. 이미 아이에게 영어 외에도 밥도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거기 병원도 가야 되고 네. 할 게 이미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영어까지 한다니 해서 제가 이제 36개월 이후에 쉰 기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조차도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좀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저는 그 동네 영어 키즈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백화점 영어 키즈 카페는 되게 비싸기만 하고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이 소통하는 걸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동네에 있고 되게 싼 곳인데 원어민이 실제로 이렇게 놀아주는 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약간 육성으로 들려주는 거를 경험하게 한다거나 4돌 반 정도 됐을 때 영어 뮤지컬하고 육세반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가면서 거기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뮤지컬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노출을 대신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좀 놀랬던 게 저한테 엄마표 영어를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아기 어릴 때부터 일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봐주셨는데 10분 정도 차로 거리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네. 차에서 항상 영어 노래가 나오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집에서도 항상 그런 노래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학교 수업은 얘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 특별 활동에 방과 후는 다 영어 뮤지컬이나 이런 걸로 네. 해서 노래와 관련된 거는 다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안 하진 않았네요. 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신 편이고 엄마표 영어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까지 다 기반이 됩니다. 성인이 돼서 영어를 이제 영어 공부를 스스로 시작했는데 네. 되게 빠르게 금방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무리 해도 어렵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 주파수 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그 언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면 성인이 돼서 그 언어를 들었을 때 그래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해놓고 이제 아웃풋이 나왔으니까 너무 잘 된 거고 대부분은 또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이게 다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영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거는 기준을 아웃풋으로 잡지 말고 얼마나 시간 투여를 했느냐, 몇 년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영어를 해야겠어. 마음은 먹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맞아. 그런 공통점들이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영어를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저의 영어 공부 정서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무역회사를 이제 하셨고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영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면 영어는 네가 언제든지 마음먹어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23살에 이제 입시 영어로 다 같은 점수로 대학교에 왔을 텐데 딱 대학교 갔을 때 거의 너무 많은 해외파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한마디도 못하는 걸 제가 스스로 이제 너무 좌절을 하면서 그때 23살에 처음 영어 스피킹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냥 그 말이 되게 무의식 중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하면은 잘할 수 있어. 물론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는데요. 결국은 계속 잘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학원에서 일할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은 아니시고 아이 보육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아유 저희 아빠는 저 영어 단어 써보라 하고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렸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옛날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저는 영어라면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정서, 경험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갖느냐에 대한 사례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 마음은 조금 더 어릴 때 맞아요. 언어 습득 장치가 닫히기 전에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영어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영어 노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문장, 최소 한 문장, 길게는 2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게 했고, 그거를 제가 다 말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물론 그런 날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육성으로 들려주는 건 반드시 섞고, 나머지는 24개월까지는 이제 CD 들려주는 거, 24개월 이후에는 영어 영상 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어 영상 보는 거. 이래서 그거를 계속 36개월까지 이어갔어요. 2시간을 넘진 않았나요? 2시간은 절대 안 넘기려고 네. 했죠. 우리가 이제 키우고 싶은 게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그렇죠.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웃풋이 안 나올 거라는 거를 염두해 두고 시작을 했어요. 안 나오면 굉장히 아쉽긴 하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18개월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단어 발화가 나왔고, 제일 처음에 말한 단어가 이거였어요. 개를 보면서 동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문장 발화는 한 24개월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 빨랐네요. 네. 한국말도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24개월 정도 되니까. 네네. 한국어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조금 맞아. 있다가 영어 문장이 시작되고, 근데 물론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능력이 한국어가 훨씬 더 풍부하고 잘하고 영어는 조금 제한된. 그런데 제가 36개월 딱 됐을 때 이제 진짜 못하겠다. 이거는 정말 엄마의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쉬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영상도 안 틀어주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됐었어요. 그 36개월 이후부터는 얘한테 막 가르칠 것도 너무 많고, 막 뭐 이 관리도, 충치 관리도 잘해야 되고, 밥도 혼자서 먹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한 또 5돌 가까이 되니까 육아가 자기- 좀 수월해지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막 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루 2시간씩 해야겠다. 그러면 엄마표 영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육아가 육아, 좀 이제 맞아. 힘들어지니까 엄마표 맞아요.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분들이 내가 그래도 다른 집은 이렇게 엄마표 영어 해준다는데 못 해준 애라는 그런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영어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얘가 영어를 들려주면 그전에는 혼자서만 영어 놀이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쫑알쫑알 말하는 게 아예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영어를, 나는 지금 영어를 잘해 못해 까먹어서 속상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해요. 그런데 대신에 얘가 영어를 들을 일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또 쇼츠에 있어요. 그냥 쭉 따라하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 덕분에 이제 뭐 뮤지컬 학원에 가도 들은 영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 정도는 이제 했었어요. 왜냐면은 5, 6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3년을 했고 이제 2년 남았잖아요. 이제 6세고 7세고 하면은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문장 발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복잡한 문장 구조가 나오진 않고 아주 간단한, 딱 생각나는 게 이렇게 유치원에서 갖고 막 만들기 뭐 프로펠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it's working 이렇게 이제 그게 시작이 됐어요. 쉬는 그 타임은 어떤 유형이었던 거예요? C예요? 아니면 D? D 유형이었죠. D. 아주 완전히 네. 휴식. 맞아요. 네. 그래서 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D 유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어에 대한 정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영어로 혼자 잘 놀더니 왜 요즘엔 안 해? 뭐 이런 말 당연히 안 했죠. 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아이가 2년을 엄마표 영어로 더 채우고 나면 그다음에 그런 파닉스 문자 교육 이런 건 언제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영어 노출과 좀 충분해졌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5년을 다 채우고 8세에 할 생각이거든요. 파닉스 네. 교육 같은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 뭐 잠수내 이런 데도 나와 있지만 정말 많은 책들을 함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화해내면서 그 레벨을 계속 올리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우리 선생님께 찾아왔다면 가장 먼저 이 아이한테 뭘 해주실 건가요?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아이는 포켓몬 진짜 좋아하고 공룡 메카드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겨울왕국의 엘사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영상들은 정말 많이 봐서 그 스토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어 버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고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봤을 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거부감을 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거기에, 그리고 거기가 영어 환경이라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겨울왕국 엘사를 좋아하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데 실제로 가본다거나, 그리고 뭐 동물을 되게 좋아하니까 화석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박물관을 이제 뭐 찾아간다거나 하면서 영어 도슨트 뭐 이런 오디오 같은 거를 들어본다거나, 그래서 흥미롭게 아이가 어떤 거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그거에 맞게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애가 그 학교에서 영어 마지막 반 되고서 아예 안 보려고 그랬어요, 단어를. 저는 제가 뭘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애가 그렇게 온몸으로 거부하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네네. 그때 그래서 뭐 몸으로도 하고 막 재밌게 하고 하다가 가장 효과를 봤던 건 뭐냐면은 그 알라딘을 좋아했는데 그 얘가 그 주제가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가사를 쫙 뽑아가지고 다 귀로 외우고 있으니까 너가 읽는 거야 이러면서 뽑아줘서 그걸 하면서 본인이 읽는 거로 더 느끼면서 좀 그거를 극복했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건 어떻게 이런 일도 하시면서 영어도 그렇게 잘 챙겨주셨어요? 아,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몇 번 있는 거 그냥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영어와 담을 쌓고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서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그분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이제 탄탄한 영어 기반,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감과 문장 감각을 먼저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교정이랑 이제 스피킹을 위한 문법인데 제대로 내 발음을 입모양으로 교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발음 교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피킹 문법은 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강연을 했었어요. 거기 친구들이 입시 공부를 해야는 되니까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회화나 실제 미드 듣기 같은 거랑은 다르다는 걸 알아서 괴리감이 너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 이 가지고 있는 입시적인 지식적인 영어를 스피킹으로 전환하면 된다. 나도 그렇게 했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오늘 제가 오다가 구독자님 만났는데 7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구독해서 이제 영어 공부 다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굉장히 이제 설렘도 보였고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분은 영어 정서가 좋았나 봐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지켜주면 맞아. 기회는 맞아요. 온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스피킹 문법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맞아. 그거를 어린아이 때 가르쳐주는 건 어때요? 그러면 회화를 위해서? 만약에 엄마표 영어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학습식으로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회화를 하고 싶다면 스피킹 문법을 가르쳐주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홈페이지 강의는 성인 대상인데 초등학생들도 많이 듣기는 해요. 그래요? 저희는 초등학생이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도 들려주면 안 되냐라는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네 한번 해봐 주세요 했는데 그 전에 영어 노출 전혀 없었는데 제 수업 듣고 뭐 영어 스피치 대회 전국 대회까지 나가고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엄마표 영어를 쭉 해서 아웃풋이 나온 경험이 있다면 굳이 스피킹 문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좀 그럼 늦게 시작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약간 자신감 심어주는 맞아요. 차원에서 해보는 거는 맞아요. 괜찮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스피킹 문법이 역으로 학교 문법을 또 쉽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학교 문법보다 양이 더 적고 문법 용어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영어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문장 구조 같은 게 굉장히 쉬워지고 그 다음에 학교 문법을 들어갔을 때 이게 또 쉽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언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국어와 함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보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아니 저기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영어를 술술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영어를 힘들게 회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부모님들 실용적인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내 입시도 성공했으면 좋겠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처럼
영어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표 영어로 영어 이제 말하기, 듣기, 작고, 입시까지 충분히 그 루트를 밟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저는 엄마랑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적인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형이든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엄마표 영어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입시를 향해 가는 그런 잠수의 영어 같은 많은 읽기를 해야 되는 그것도 또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하지 않고 어렸을 때 노출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현재 있는 입시 루트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학습식으로 갈지라도 입시 영어로 배운 그 영어 지식을 스피킹적으로 전환해서 또 회화까지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영어 공부에 대한 정서만 잘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커서 나 진짜 영어 공부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또 보기 싫어. 포기할래. 이게 아니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부모님이든 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지만 성인들을 많이 만나본 선생님이라 그런지 저도 되게 힘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영어 교육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의 이 내용이 부담을 드리는 대신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 뵙고 네네. 실질적인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